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면 일단 그냥 버텨라. 이런 게 통하는 거죠. 네. 부동산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서울 수도권이라면 네.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네. 팔 수 있으면 파시는 게 좋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당첨이 딱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감당을 못 하겠구나. 네네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포기하는데 자, 이게 나오면 그 다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묻지마 청약이 없어져요. 그렇죠. 가수요가 빠져버리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청약에 당첨돼서 포기하는 순간 청약을 내가 날리잖아요. 네네네. 청약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묻지마 청약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가수요가 없어지고 그 가격에 맞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경쟁률이 떨어지면 이제 안 좋은 자리 당첨된 사람들은 계약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비싸다 싶은 현장은 이제 미계약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누적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나온 미계약분 현장들은 다 팔려요. 무조건 팔립니다. 네네네. 줍줍으로 막 서로 달려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누적되면 네. 이제 줍줍도 조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줍줍. 왜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잘못 생각하나? 이러면서 이제 더 알아보게 되고 더 고민하고 하는데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지금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네? 이런 잘 될 때는 비싸도 다 완판이었는데 네. 결과론으로 그렇게 돼서 미분양이 생기면 안 팔리는 게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매수자들이 이제 굳이 구축에 있는 이런 걸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비싸서 죽겠는데. 예. 그래서 시장 변화가 일어나서 하락으로 간다는 게 확신을 가지는 게 제가 이 미분양이 생기는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미분양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달리 생각해 보면 네. 일종의 공급이 또 늘어나는 효과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빈집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뭐 윤석열 당선인 임기 내 250만 원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약은 250만 원으로 네, 했고 예. 재건축 재개발 많이 해서 그러면 절대적인 공급도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거고 예. 그게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좀 부담이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막 기대는 분들이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분양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은 땅값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땅값의 기본은 공시지가예요. 예. 그럼 공시지가는 지금 매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또 정부가 올린다고 했고 그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양가 책정하는 시기가 지금 만약에 분양하는 거면 지금 분양가 이 책정하는 게 아니죠.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 네네네. 허그에다가 분양가 심사 허가. 보통 1년 전, 2년 전이에요. 그럼 땅값이 지금 분양하는 건 땅값이 1년 전, 2년 전 땅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앞으로 하는 것들은 땅값이 올라가고 건축비 그럼 분양가 무조건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싸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내년에는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시지가는 뭐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올린다 했고 또 네. 거기다가 건축비 요즘에 철근, 시멘트 죄다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시멘트가 이제 부족하다고 완전 품귀라고 지금 없다라고 지금 2, 3일치 거의 이제 유연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네. 막 이러면서 또 그거는 약간 레미콘 회사와의 이제 가격 협상 때문에 좀 약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고. 그러면 이제 비싼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비싸면은 오를 거에 대한 기대치가 약해지니까 굳이 이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매매 공급자들은 팔까 말까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설사의 공급자는 안 파는 게 안 되는 거죠. 지었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짓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분양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맞다. 짓기 전에 분양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꼬리 잡는 질문 같기는 한데
그러면 건설사들이 예.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네. 시장의 심리도 얼어붙었고 예. 그러면 오히려 계획했던 공급을 또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한참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양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 판단해가지고 네. 대응을 하는 현장을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항상 걸리고.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은 현상을 겪었던 게 예. 중간중간에 무조건 잘 팔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시기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계획했던 거를 스톱시키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게 안 되는 게 그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금융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건설사들의 부담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하락 네. 장을 이제 예측하시는 어떤 논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제가 약간 일종의 그 요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혹시 아세요?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예. 하나를 택일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네. 보시는 거고,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무주택자일 경우에 아까 네, 그 무주택자, 1주택자 제가 질문도 많이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네. 무주택자일 경우에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도 리브, 살 곳 예. 하나 자가를 갖는 게 낫습니까? 계속 그냥 전월세로 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원칙상으로는 네네네. 원칙상으로는 바이를 해라가 원칙이에요. 살 곳 하나. 아니요. 그럼- 리브를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나 해라는 거죠. 아, 어떤 시장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해지 겸. 예. 음. 사는데 네네. 지역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지역은 벗어나고 올라갈 지역을 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네네네. 리브는 임차로 해결을 하고 바이는 다른 곳 지방에서 해결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네네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지방을 사라 그러면은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바꿔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네. 서울을 사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전월세를 살아라가 아니라 네네. 뭐 서울에서 일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전월세를 살고 예. 지방을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는 뭐냐면 네.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사이클은 이제 하락으로 가는 사이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바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바이를 하면 안 되는데 지방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방의 일부 도시들은 지금 상승 사이클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 상승 사이클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데들은 규제가 들어가도 올라가고 뭐 외환위기가 와도 올라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궁금한데 지금 계속 여쭙고 싶은데 이거 말씀을 안 해준다고 일단 선을 그으셨으니 어떻게 예. 해야 되나? 서울에 2015년, 16년에 외환위기가 만약에 터졌어요. 만약에 네.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 지역이라면 서울에 만약에 2015년, 16년 전세 난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해도 아니 외환위기가 터져도 뭘 해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잠시만요. 그러면 그 뭐 특정 지역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역,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 심리도 좋고 네. 전세 시장이라든지 분양 시장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이런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서울의 2015년도에 냉정하게 보면 투자 심리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 그쵸. 아까 처음에 네, 말씀하신 예, 것처럼. 네. 투자 심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금슬금. 전세에 밀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게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게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 집을 안 사고 임대로 가려고 한다. 네네네네. 근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임대로 더 가려고 해요. 근데 임대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어느 순간 또 밀어 올리게 되고. 그죠. 밀어 올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방향적인 측면에서 갔다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참 지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매 시장으로 이게 지켜봤더니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임차 있던 사람들이 지겨워서 임대료 올라가는 거 너무 지겹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매매 수요로 변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 차들이 별로 안 나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세 실수요가 확실히 있는 곳이라는 뜻이네요. 같이 가고 싶네요, 그곳에. 그 무주택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 1주택자는? 그 1주택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사실 만약에 서울 수도권이라면 네.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네. 팔 수 있으면 파시는 게 좋죠. 서울 수도권. 네. 앞에서도 하락 사이클. 그렇죠. 서울 수도권을 네. 말씀하셨죠. 굳이 하락을 맞으면서 견딜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주식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주식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완전한 대세 하락장이 아니면 종목별로 보면은 언제 하락할지 언제 상승할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면 일단 그냥 버텨라. 이런 게 통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주식으로 강남이다,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좀 떨어지더라도 갖고 가라. 네. 좋은 종목이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건 하락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좀 저는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우리나라 역대 보면 중간에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하게 되면 거의 한 7, 8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7, 8년을 정말 하락 동안에 버틸 수 있는지 네네네. 피하는 게 좋죠. 알고 있다라. 이제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1주택자 서울 수도권 팔 수 있으면 팔아라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세로 옮겼을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된다면 약간 많이 완화되죠, 실제로. 서울은 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10억짜리라면 전세는 5억, 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 나가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집은 하락하잖아요. 네. 전세는 하락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집을 산다라면 10억짜리 집을 산다라면 집값도 하락해 이자 많이 나가. 그렇죠. 이중고가 생기는 거고. 예. 전세로 들어간다면 전세가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네. 전세가 올라가는 게 내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내 원금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빌려주는 돈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전세가 올라가면 이 돈이 다 사라지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6억인데 7억으로 올라가요. 네네. 그럼 전세가. 1억, 예. 그러면 1억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달을 해서 집주인한테 뭐 갖다 바쳐야 되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건 내 돈인 거지, 네, 실제로. 그쵸.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버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이게 상승작이나 아니면 이제 강세론자에게는 그 다음 질문 줄줄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사실 이제 약세장을 보시는 분한테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가 사실은 조금 되게 제약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 사실은 이제 여쭤보려던 게 이제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건데 이거는 대답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막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 어느 한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건 없어요. 그럼 덜 떨어지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덜 떨어진 건 오히려 덜 올라간 거.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덜 올라간 게 덜 떨어질 거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나라 전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방 경직성. 우리 그 주식으로 치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올라간 게 이제 이 전세가 그 갭이 적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 전세가 일찍 만나서 떨어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저기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임대차 3법이 살아있느냐 없어지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을 하는데 저는 임대차 3법이 살아있다라면 네. 하락시장에서 전세가 하락 역할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약간 떨어지고 나서 멈출 거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락인데 네네. 매매 시장이 하락이잖아요. 네. 하락이면 우리는 전세는 그대로 있는 걸 가정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네. 하락 시장이 매매 시장이 하락 시장이 되면 이때 전세가도 하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약간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하락하는 정도가 약했어요. 네. 약했는데 이번에는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네. 거기서 멈추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방 그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임대차 3법이 뭐 예를 들어 다음 정부 때 뭐 폐지가 됐느냐 아니면 유지가 됐느냐가 어떤 역할을?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네. 입주 물량 효과가 예.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입주 물량 효과가. 예. 예를 들면 자 임차인이 10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명. 네. 그리고 임대 물건이 1000개가 있어요. 네네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입주 물량이라는 건 새로운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입주 물량은. 예. 그러면 예전에는 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임대 물건과 네. 1000명의 임차인이 있고 100개의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1100개가 되고 이제 1000명의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락 효과가 약 10% 정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임대차 3법이면 어떻게 되냐? 매물과 임차인이 같이 줄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눌러앉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예전에는 1000개의 매물과 1000명의 임차인이 동시에 시장으로 나왔다라면 네. 지금은 약 30%만 나온다라고 간대한다면 300개의 매물과 300명의 임차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100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400개가 되죠. 그럼 여기는 300명이에요. 그러면 예전엔 10%의 효과가 생겼지만 여기는 지금 25%가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리는. 예. 그래서 공급 효과가 훨씬 커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기가 왜 더 중요하냐면 자, 이 입주 물량 효과도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극성이. 아까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여유가 정말 많아요. 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그때 한 8억 막 7, 8억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입주할 때. 그러면 분양가가 그때 7억, 8억이었어요. 프리미엄만 7억, 8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잔금 치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잔금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놓더라도 안 맞춰지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떨어뜨리는 효과가 약해지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때 입주할 때 4억 5천짜리 분양을 받았던 게 입주할 때가 한 7, 8억 이상 그리고 전세를 5억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전세 가격으로 분양가를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5억 이상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안 맞춰줘도 대출 받은 다음에 해결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락장은 완전히 달라요. 하락장은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입주 물량에. 네네네네. 그러면 잔금을 치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빨리 일단은 세입자 구해야 돼요. 그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태가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적극성이 현저하게 진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매매가도 떨어뜨리고 전세가도 떨어뜨리고. 확실히 뭔가 임차인 우위가 확실해질 수도 있는. 네. 그 다음 질문이 요것도 이제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감안하고 흔히들 이제 신축이 낫냐 구축이 낫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올라갈 때는 뭐 신축이 더 많이 올라가고 구축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좀 있던데 네. 약세장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약세장일 때는